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년도 미국 증시 또는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인데 등락폭이 클 수밖에 없다. 그 이유를 한 10가지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선은 이제 내년에는 올해보다 분기별 성장률이 이제 그렇게 좋지 않을 거예요. 미국만 하더라도 4분기에는 5 내지 한 8% 아직 수치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6%대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중론이고, 그런데 이제 내년 1분기만 하더라도 2%대까지 또 둔화될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또 확산되고 있는 것도 원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되면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영향도 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변종 바이러스 등장도 또 우려될 수 있죠. 오미크론처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원래는 테마주 중심으로 한국은 물론 미국에서도 많이 올랐어요. 그게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고 NFT 관련 ETF인데, 근데 내년에는 실적이 수반되지 않는 기술주는 아마 가격이 큰 폭 하락 우려가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등락폭이 일어날 시기에, 지수 등락폭이 이제 확대되는 시기에 그 하락을 주도하는 종목이 메타버스 관련 주식이고 NFT 관련 ETF 상품이나 이런 주식일 거예요. 결국은 이제 실적이 수반되지 않는 기술주는 내년에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마다 하락폭이 클 거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순환매 장세. 원래 이제 앞이 잘 안 보일 때 순환매 장세가 일어나거든요. 다 불안하다는 거죠. 특히 이제 섹터별로 시세를 분출한 종목은 순환매 장세가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이제 영업 실적까지 수반되지 않는 테마주 같은 경우 아마 지금 정권 전문가들이 추천한 종목은 다 8, 90%가 테마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타 매매가 극성할 거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 지표를 이용해 가지고 뛰어들 경우에는 투자 손실 확률이 매우 크다. 내년에는. 그 다음에 연준 보유자산 매각 루머 확산입니다. 지금 현재 루머라기보다는 현실이라고 봐야죠. 그러나 시장 참여자들끼리는 주가가 내리서면 좋겠다라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 중심으로 아마 보유자산 매각이 내년에는 아마 1분기부터 계속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이제 기준금리 인상보다는 훨씬 큰 더 악재거든요. 기준금리는 시장금리 이내에서 인상을 하니까 그렇게 심리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보유자산 매각은 시장금리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이 가지고 있는 국채를 내다 팔아버리면 결국은 공급이 증가하니까 또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또 하나는 연준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매각하면서 돈을 흡수해 버리잖아요. 돈을 흡수해 보니까 유동성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악재가 내년 악재 중에서는 제일 큰 악재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연준이 이 얘기를 끄집어낼 경우에는 또 한 차례 큰 폭의 하락이 있을 거다. 이거는 기준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하고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큰 폭의 하락이 있을 거다라는 또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등락폭이 크다는 거죠. 또 분기별로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도 등락폭이 클 수 있고, 그 다음에 연준 보유자산 매각 얘기 때문에 또 클 수 있고, 하여튼 내년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보유자산 매각이라는 이 악재로 하면 악재인데, 이 뉴스가 가장 큰 이제 악재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떤 악재보다 강력한 악재라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환매 장세나 또 돌아가면서
주가 오르락내리락 하면 물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정시내 화폐 유통 속도가 전반적으로 둔화된다. 이 경우에는 또 MMF 시장으로 돈이 이동하죠. MMF 시장이 이제 또 매력적인 이유가 금리가 조금 올라가 주면 뭐 괜찮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기채라든지 기업이 발행한 어미라든지 그 다음에 또 트리플 B 등급의 채권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거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왜냐면 만기가 얼마 남지 않으면 부도 위험은 없거든요. 금리가 높더라도 그것도 골라가지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MMF 시장으로 자금 이동 금액이 원래보다는 더 많이 증가할 거다. 여기다가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뭐 1.5% 안팎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1.75%를 돌파하는 순간에는 국채 수요가 증가할 겁니다. 왜냐하면 정시도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또 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장기채니까 뭐 여기서 0.25% 올라가 2.0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거든요.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1.75%를 돌파하는 순간에는 10년물 국채 시장으로 돈이 이동할 수 있다. 그거는 뭐 미국 내뿐만 아니라 그 유럽과 일본에서 금리가 훨씬 낮으니까 미국 국채 10년물이 1.75%고 환율이 달러 강세 추세라면 뭐 문제될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뭐 채권 시장에서는 악재일 수도 있다 이거죠. 금리가 내려가는 것은 호재일 수 있지만은 또 정시에 있는 돈이 국채 시장으로 이동하는 것은 악재거든요.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 국내에서 이동한다 하면 악재다. 그 다음에 이제 정시 거품 논쟁이 뭐 원래도 1년 내내 있었지만은 오늘 이제 녹화일 기준으로 올렸는데 결국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볼 수 있는 거는 2022년입니다. 하루 이틀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21년보다는 2022년에는 정시 거품 논쟁이 훨씬 심할 거다. 더군다나 이제 주가들이 많이 내려가고 이러면 먹히거든요. 먹히니까 더욱더 심화될 거다. 그리고 이제 내년 하반기에는 아마 틀림없이 경기 불황 논쟁이 있을 거예요. 분기 성장률이 들쭉날쭉 할 것이기 때문에 경기 불황 논쟁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국채 금리가 이제 2.0% 가까이 가면 1.75% 이상에서는 또 단기채는 또 기준금리를 올리니까 조금 그 폭이 줄어들잖아요. 금리 폭이 장기물과 단기물에 그 스프레드를 하는데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격차가 이제 그 줄어드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경제 전문가들은 경기 불황 신호로 해석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내년에 그 연중 하반기부터는 경기 불황 논쟁이 심화될 거예요. 국내 이제 김영희 교수분 같은 경우에는 내년 그 하반기에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대폭락, 그러니까 미국 경제도 망가지고 정시도 망가진다, 이런 주장을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이런 얘기, 경기 불황 논쟁은 있을 거다. 그러나 실제 이제 정시가 그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주가 폭락이 있을지는 그건 별개 문제인데, 일단 그 붕괴 논쟁은 원래보다는 더 심화될 거고, 경기 불황 논쟁도 뭐 있을 수밖에 없다. 원래보다는 훨씬 더 심화될 거다. 그러다면 이제 성장률 둔화와 함께 또 장단기 금리 축소까지 이제 나오면 아마 특히 경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경기 불황 논쟁이 심화될 거다. 원래도 가만히 보면 금리 격차를 가지고 그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국내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뭐 내년에는 그 정도가 심할 거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내년 그 정시는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등락폭이 빈번한 것도 문제고, 또 미국의 경우에는
올해보다는 등락폭이 클 거예요. 그것이 이제 중심에는 메타버스 관련 주식과 NFT 관련 주식이 있어요. 이 주식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현재는 수익을 못 내요. 물론 이제 그 산업을 지원하는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슬로션 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는 어느 정도 영입이 수반 되겠지만 그런 주식도 이제 그 실제 그 수익률 대비 주가는 너무 많이 올라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NFT나 메타버스 중에서도 그 작품이나 내용, 컨텐츠 관련 주식은 수익률이 그 나타나기 힘들거든요. 그렇다 하면 그런 주식이 이제 큰 폭으로 이제 지수가 조정받을 때는 아마 지수 조정에 견인차 역할을 하는 분야가 섹터가 아니겠느냐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